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의 김영국입니다. 제 이름이 김영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영국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고 가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 이게 기본자죠. 더할까.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나무로 만든 선반, 실엉이죠. 실엉가. 말이 끌고 있는 가마, 가짜. 옷의가 들어갔으니까 중이 입는 옷. 장삼 가사라고 할 때 가사. 이것은 기쁠 희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아름다울 가. 발족이 들어갔으니까 책상다리 가, 가부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인이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절, 절가. 요 색깔은 음이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는 선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축하하는 예식, 이것이 하례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할 때 하자이죠. 그러면 왜 한자인지, 왜 한자가 필요한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는 전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언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한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 해당되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곳에 대해서 과거의 것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형성이라고 그랬죠. 한쪽은 뜻을, 한쪽은 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베트남의 경우는 어떠냐? 자, 이것은 바뀔 역자죠. 이건 마주할 대자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음은 대지만 베트남 발음은 도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시작할 시자고 이것은 살 매자죠. 그래서 이것이 뜻이고 이것이 음입니다. 그럼 베트남 발음은 뭐냐?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도이모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뜻은 뭐냐? 바꾼다는 뜻입니다. 시는 시작이죠.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이모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던 이 시기, 개혁의 시기, 이것을 쇄신이라고 하는데 이 쇄신에 해당되는 베트남의 한자가 도이모이입니다. 이 한자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간 12지를 보면 자, 올해는 무슨 해죠? 갑진년입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우리는 여기다 또 띠를 붙이죠. 그래서 뭐 쥐띠, 소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용입니다. 갑은 오행으로 따지면 오행도 색깔을 갖고 있는데 갑의 색깔은 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룡입니다. 그 다음 서양의 시각은 1시간이 60분이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시는 2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12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예요. 그러면 이 시는 서양 시간으로 2시간인데 이 일시는 8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각이라는 건 뭐냐? 사람 몸에 기가 도는데 그 기가 시작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5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한번 도는 시간이 1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는 2시간은 8각입니다. 즉 그래서 1각은 15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각이 여삼추다라고 하는 것은 15분이 여삼추, 가을 석달 또는 3번의 가을, 3년이죠. 처럼 길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1각이 여삼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이 주는 기둥주자인데 태어난 연, 월, 일시가 주입니다. 4가지이기 때문에 4주죠. 그러면 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0간 중에 한자가 있고 12주 중에 한자가 있죠. 월도 이렇게 10간 중에 한자, 12주 중에 한자. 일도, 시도 그렇습니다. 그럼 모두 몇 자가 됩니까? 4주니까 8자가 되죠. 그래서 동양사회에서는 이 태어난 연월 일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 숙명을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과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 수신,
몸을 닦는다는 것은 즉 학문을 글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 녹봉을 받죠. 그 녹봉을 받아서 재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점점 직책이 높아지면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 영의정까지 올라가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치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정이 할 일이 뭐냐? 부국강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국강병. 그래서 나라를 살찌우고 군대를 육성해서 천하를 평정하는 거죠. 이것이 동양사회에서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는 제국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 낱말들이 역사를 반영하고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소위 이제 인류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사가 노동자냐? 원래 법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급여를 받아서 사는 자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이 노동자를 같이 섞어 쓰는데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파쇼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을 단순한 생산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자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로 보느냐 근로자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노동부가 있었는데 이명박 때 이 노동부를 한쪽 편만 드는 편파적인 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라고 바꿨죠. 고용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업가죠.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기업가에 비해서 항상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항상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라는 것은 발상 자체가 상당히 파쇼적이죠. 그러면 오늘 배울 가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글자죠. 오를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풀초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가시나무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아프겠죠. 이것은 왼쪽에 입구가 들어갔죠. 그래서 입으로 꾸짖는 겁니다. 꾸짖을 가. 그 다음에 이것은 입이 두 개가 있고 이것도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셋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럼 가짜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게 나무예요. 나무 끝에 도끼를 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묶는 것이 가능하다, 쓸만한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쓰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역적이라고 할 때 이 역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쪽 상태에서 이쪽 상태로 바뀌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역적인데 그것의 반대는 불가역적입니다. 예를 들면 계란을 삶으면 단백질이 굳죠. 그러면 다시 그 삶은 계란을 온도를 낮추면 그럼 다시 계란이 되느냐? 안 되죠. 이것이 불가역적입니다. 그 다음 이 가짜는 가능하다는 뜻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가결이라고 합니다. 가하다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부결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부자는 나는 학생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낫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다. 부정인데 밑에 입구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부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부간에는 뭐냐? 옳다 그르다, 즉 옳건 그르건 간에, 즉 찬성하든 반대하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묵묵부답일 때 가부간에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말이 이제 좌우지간, 왼쪽과 오른쪽이죠. 의 사이.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어쨌든 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든과 던은 다릅니다. 이 노래 아시죠?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든이 아닙니다. 던입니다. 이 던은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로 끝나죠.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 놀았던 겁니다.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는
선택이지만 더는 과거 회상입니다. 죽어버릴 거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라고 하죠. 선택입니다. 자, 아까 과학에서 가역 반응, 불가역 반응 얘기했죠. 그래서 불가역 반응이라는 건 삶은 계란처럼 다시 온도를 낮춘다 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는 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범위가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붉은색보다 더 파장이 길면 인간의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색깔을 보시면 알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만 인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외선은 안과에 가면 눈병 치료할 때 많이 쓰죠. 붉은색을 쪼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 자외선은 살균을 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있는데 한 파의 길이가 파장이죠. 이것이 투과력, 통과하는 힘은 파장 길이의 4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짧으면 짧을수록 엄청나게 투과력이 센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 수소의 폭발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핵 폭발 당시에 그 빛을 쪼이면 그것은 수십만 개의 총알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면 즉사하죠. 다행히도 지구에는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지구의 오존층이 있어서 인간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만일 지구에 그런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은 오존층인데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3개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풀이라고 그랬죠. 풀. 그래서 이거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로 때리는, 이게 가혹한 거죠. 그래서 이 혹은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디즘이라고 하죠. 가학적인, 가학에서 학은 학대란 뜻입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우선 화학은 영어로 케미스트리죠. 근데 이제 요즘 그 사람들은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성질이 바뀌는 것이 화입니다. 바뀔 화자예요. 혼합된 상태가 아니라 화합된 상태일 때, 즉 불가분의 상태일 때 케미가 잘 맞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소금은 NaCl이죠. 물은 H2O고 이걸 전기분해하면 NA와 여기 수소 하나,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NaOH가 되는데 이것이 가성소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여기에선 Cl, 염소가 남고 여기에서는 H가 하나 남죠. 그래서 이 H 하나와 Cl, 염소 하나가 결합해서 HCl, 즉 염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성소다는 물질을 깎아내리거나 삭게 하기 때문에 가혹할 가짜를 씁니다. 깎아내리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비누를 사용하죠. 비누의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라는 건 뭐냐? 때는 단백질의 먼지가 결합한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녹여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NaOH 가성소다는 흰색의 묽은 고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쓰는 비누는 그것을 좀 더 딱딱하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비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잿물입니다. 아궁이에서 나무나 풀을 태우면 거기에 재가 남죠. 재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의 색깔을 한자로 회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재를 항아리에 모아둔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은 겔 형태가 돼요. 옛날엔 그걸 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잿물이죠, 그게.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양잿물은 뭐냐? 양이 붙으면 서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를 이용해서 비누의 성분을 만들었는데 서양에서 비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의 기능을 하는 것을 양잿물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는 서양에서 들어온 건 다 양이라고 읽는데, 예를 들면 한복이 아니라 양복, 그 다음에 파가 아니라 양파, 오니언. 그리고 우리는 버선을 신었지만 버선 대신에 지금은 양말을 신죠. 그리고 한옥집이 아니라 양옥집, 그리고
구두를 양화라고 합니다. 양화. 서양에서 들어온 신발이다.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두가게를 양화점이라고 하죠. 서양에서 들어온 과자 양과자, 그 다음에 서양의 변기 양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신미양요라고 있죠. 신민년에 양, 서양인이 소요를 일으킨, 소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신미양요는 미군이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짜와 관련 있는 게 이게 이지메입니다. 이지메. 자, 가오칼 가짜죠. 이것이 일본어로는 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메라고 하는데, 이 이지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언어라든가 물리적인 폭력, 무시, 따돌림, 이런 행위로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를 이지메라고 하는데, 이 이지메는 마비끼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사이간자죠. 이건 당길인자입니다.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인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뭐냐?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심었을 때 그 너무 싹이 촘촘히 나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솎아내기를 해요. 이 솎아내는 것, 마비끼, 이것이 바로 이지메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 태어나면 먹일 게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아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년생을 솎아내는 것을 일본에서는 마비끼라고 했다고 해요. 이것은 입, 요거는 목구멍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노래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서편지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가족이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숙식을 해결하며 약간의 용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객입니다. 요즘은 가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곡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기악이 아니라 성악입니다. 그래서 시조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가곡이었어요. 우리나라 3대 가집하면 가곡, 원류, 그 다음에 청구영원, 해동가요가 있는데, 청구는 푸를청 언덕구자입니다. 우리나라 북쪽 지역은 산이 매우 많죠. 그래서 푸른 산, 언덕이 많다 그래서 청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요 해는 서해가 아니에요. 이건 발해만입니다. 발해. 나라 이름 발해가 아니라 발해만. 그래서 발해의 동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낱말들을 보면 가사, 사는 말이죠, 말. 그래서 노랫말, 가요, 교가, 애국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사지만 요것도 삽니다. 이렇게 쓰는 한자의 사는 국문학 장르예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인데 사사조가 기본입니다. 최초의 가사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정극인의 상충곡이 있는데,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즉 하나의 어절이 삼음절이나 사음절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사음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음보에서 보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걸음을 걷는 동안에 한 센텐스를 읽는 거죠.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넷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 이것이 가사 문학이고, 그러한 문체를 가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악은 궁중에서 불리던 성악을 정가라고 하고, 궁중과 관련된 건 정자를 붙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백성들 민속에서의 노래일 때는 향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정가에는 가곡, 가사, 조금 전에 했었죠? 정극인의 상충곡, 그리고 시조, 이것이 정가고, 그리고 향가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가 향가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의 향가는 서동요가 있죠. 서동, 나중에 이 서동은 백제무왕이 되죠. 서동요를 보면은 선화공주님한 맛동발 밤에 뭘 안고 가다, 뭐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향가고, 또 고려가요, 줄여서 여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궁중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불리는 노래라고 해서 소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산별곡이 있죠.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고려 때의 노래는 이것은 삼음보입니다. 이것은 사음보고, 즉 현대로 올수록 노래가 매우 빨라지는 거죠. 요즘은 웬만하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랩 형태로 나오죠. 매우 빠른 노래. 이렇게 시대가 바빠지면서 노래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디입니까?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입니다. 이것은 요 앞에 동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바실리 대성당, 이것은 200여 년간 러시아를 지배하던 몽골, 이쪽 지방에서는 그 몽고족을 타타르라고 불렀습니다. 몽골을 축출한 기념으로 지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반 4세 명령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반 4세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양파 모양의 매우 아름다운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건축가의 눈을 멀게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동상은 1612년에 폴란드가 한때는 굉장히 북부에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했는데, 그때 의용군을 조직해서 모스크바를 해방시킨 러시아의 영웅 포자르스키 왕자와 민인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각각 한 손으로 검을 함께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역사를 보면 폴란드가 러시아를 지배했고, 그 뒤엔 다시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하고, 그 뒤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계속 서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는 하지만, 세계사에 있어서 항상 침략을 하고 침략을 당하고 서로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다음, 이 민족들은 이제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슬라브라고 하는 건 왜 생긴 말이냐면, 지금의 흑해 북쪽,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은 이쪽이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산악이라든가 하천이 없기 때문에 늘 외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 그러죠. 그래서 슬레이브라는 말 아시죠? 노예. 그래서 이들을 슬라브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때 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쪽은 루스 공화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작이 지배하던 나라죠. 국가가 아니라 공작이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모스크바 중심이었던 그 러시아가 16세기, 7세기 넘어가면서 그 수달의 껍질이, 가죽이 매우 고급 의복의 재료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수달을 쫓아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영토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확대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